사랑은 나를 구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국 나를 파괴했죠. 28살이던 그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싶은 마음. 부케를 꼭 쥔 손에 땀이 고였고 심장은 두근거렸죠. 그 사람 도현 씨는 내가 알던 세계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집안, 깔끔한 정장, 매너 있는 미소. 하지만 난 그 사람의 미소를 사랑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해줬고 나는 그걸 믿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난 최선을 다했어요. 그의 회사에서 일하며 매 순간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했죠. 숫자를 관리하고 예산을 검토하고 밤늦게까지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함정이었다는 걸 몰랐었죠. 그날 아침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나는 단 한 번도 내 이름이 불릴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서지우 씨,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내 귀에선 웅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눈앞이 흐려졌고 두 다리는 힘이 빠졌죠.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 손을 잡지도 않았고 시선조차 피했어요. 그날 밤 유치장에서 도현 씨 측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지우 씨, 이번 일 당신이 안고 가야 합니다. 도현 씨는 당신을 믿습니다. 아이도 보호하겠습니다. 아이 그 말에 나는 무너졌어요. 우리 딸 날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게 네 번째 착각이었어요. 법정에서 형량을 선고받을 때 방청석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 도현 씨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나리는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징역 5년. 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아이를 불렀어요. 나리야, 엄마야. 하지만 아이는 날 기억하지 못했어요. 교도소의 문이 닫히는 소리는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쇠붙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수감번호 1298번으로 불렸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은 두 부류였어요. 포기한 사람 그리고 살아남으려는 사람. 나는 두 번째가 되기로 했어요. 그러다 마담 진을 만났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무서워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끌렸어요. 처음 그녀가 내게 말했을 때 잊을 수 없어요. 넌 눈빛이 살아있네. 죽고 싶지 않으면 공부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 그날부터 나는 매일 도서관에 갔어요. 법률, 경제, 행정학, 언어.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밤에는 영어 단어를 외우고 낮에는 회계 원리를 익혔죠. 처음엔 머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뇌가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잊고 있던 지우가 다시 눈을 떴죠. 4년째 되는 해 또 면회가 왔어요. 도현 씨의 변호사였어요. 이혼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양육권도 그쪽이 가져갔습니다. 도현 씨는 재혼하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꼈어요. 그 여자는 사채업 집안의 딸이라더군요. 재벌가와 손잡기 위해 나를 버린 거였죠. 나는 그날 다짐했어요. 다 잃은 줄 알았던 내 인생, 이제부터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출소한 날 세상은 변해 있었어요. 나는 한밤중에 조용히 교도소를 나섰고 멀리서 마담 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설인 그게 이제 내 이름이야. 나는 이름을 버렸고 얼굴도 바꿨어요. 과거를 잊으려는 게 아니라 과거를 묻고 돌아오기 위해서였어요. 마담 진은 나에게 자본을 줬어요. 그녀는 바깥에서도 막강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죠.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나는 숫자를 다루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상대방의 허점을 파악하는 눈도 있었죠. 점차 자리를 잡았고 사람들은 나를 이설인 대표라 불렀어요. 나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죠. 그 사람 민도현. 그의 회사가 위기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어요. 나는 그 앞에 다시 설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날 반기겠죠. 그리고 모든 걸 앗아간 그 사람에게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줄 거예요. 나는 이제 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서지우. 아니 이설인. 너의 심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노릴
내 과거야. 나는 이제 이설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 정제된 말투, 단단한 눈빛, 그리고 낯선 얼굴. 서지우는 죽었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서울 강남 한복판. 화려한 빌딩 숲속에서 내 회사는 작은 씨앗처럼 시작되었고 생각보다 빠르게 뿌리를 내렸다. 마담 진의 도움은 컸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분노였어요. 사람들은 분노를 억누르라고 하지만 나는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았어요. 그의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은 진실이었어요.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니 허점투성이었고 어디선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그 순간 기회가 왔다고 직감했죠. 나는 투자자라는 이름으로 그의 회사에 접근했어요. 중소기업 재건 컨설팅 전문가 이설인. 완전히 새로운 인물. 내가 보낸 제안서는 완벽했어요. 통계 자료, 시장 비교, 리스크 분석까지. 그들은 내 이름을 검색했고 나오지 않는 과거에 오히려 안심했겠죠. 며칠 뒤 그들과 미팅이 잡혔고 그날 나는 다시 그 사람 앞에 섰어요. 그 시림은 나를 처음 보는 눈빛이었죠. 아무것도 모른 채 악수를 청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도현입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나는 속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날 잊었겠지만 나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그의 옆엔 그의 새 아내가 있었죠. 사채업 집안 딸. 겉으론 고급스럽지만 속은 허세와 권력욕으로 가득 찬 사람. 그녀는 내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당연하지. 내 얼굴은 그때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나는 부드럽고 절제된 미소로 그 집에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컨설팅 미팅, 투자 브리핑, 재무보고. 점점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 집 거실에서 마주한 가족 사진 속 나리의 얼굴. 이젠 너무 커버려서 나를 못 알아볼 거예요. 가끔 웃을 때 그의 입꼬리 각도에서 어릴 적 내 얼굴이 보였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 초대를 받았던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어요. 이설인 대표님,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래, 그 입으로 날 초대하는구나. 호텔 최상층 프라이빗 다이닝룸. 그는 와인을 따르며 물었죠. 어디서 이런 식견을 갖게 되셨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경험이죠. 때론 잃어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의 눈이 반짝였다. 기억하려는 듯, 어딘가 익숙하다는 듯. 하지만 그는 끝내 눈치채지 못했죠. 식사 내내 그는 내 말을 경청했고 사업 이야기에서 인생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그는 약한 얼굴을 드러냈고 나는 의도적으로 공감해주는 척 했어요. 그는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했고 나는 더 깊이 그의 심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나는 옥상에 혼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당신이 쌓아 올린 것들을 하나하나 내 손으로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그 무너지는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려줄 거야. 그게 내가 살아남은 이유니까. 사람들은 말하죠. 복수는 차갑게 하는 것이라고. 나는 지금 그 말의 의미를 아주 정확히 실천하고 있어요.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그의 회사 시스템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타겟은 재무 담당 부장. 그는 도현 씨와 손잡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던 자였어요. 나는 회계 보고서를 교묘하게 조정해서 그가 책임을 지게 만들었어요. 며칠 뒤 그는 감사실에 끌려가 징계를 받았고 언론엔 조용히 기사 한 줄이 떴죠. 민현그룹 내부 횡령 의혹으로 간부 해임. 그 기사 하나로 주가가 휘청였고 나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민도현 씨. 그는 점점 나를 신뢰하게 됐어요. 심지어 내게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요즘 가정도 일이랑 같이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아내는 돈만 밝히고 딸은 멀어지고 있고 그 아이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심장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냉정해야 했죠. 그럴 땐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믿어야죠. 대표님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나는 그렇게 그의 외로움을 파고들었어요. 그날 밤 도현 씨는 내게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부터 진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겠네요. 며칠 후 그의 회사 내부 인사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획안을 제출했어요. 그 안엔 그의 신뢰하던 부하들을 배제하고 나에게 우호적인 인물들을 끌어올리는 장치가 있었죠. 그는 고민 끝에 서명했고 그 순간부터 나는 실질적인 권한을 쥐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몰랐겠죠. 겉으론 컨설턴트지만 속은 조용한 파괴자였다는 걸. 나는 그에게 다시 사랑을 느끼게 만들고 있었고 그는 과거의 죄를 모른 채 날 향해 문을 열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그가 내게 무릎 꿇고 물을 순간 당신은 누구죠? 그때 나는 웃으며 말할 거예요. 나 너를 위해 감옥에 갔던 여자야. 도현 씨는 내가 만든 안락한 덫 속에서 천천히 잠들고 있었어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 중 절반이 이미 내 손 아래 있다는 걸 그는 몰랐죠. 회사 시스템을 하나씩 장악해가며 나는 그의 모든 데이터를 들여다봤어요. 거기엔 과거 그가 나를 버리기 위해 조작했던 문서들, 허위 진술들, 그리고 그가 쥐고 있던 증거들까지 그대로 보관돼 있었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니터 속 그 파일을 보며 두 손이 벌벌 떨렸어요. 나는 그 파일을 복사했고 USB에 담아 조용히 서랍 속에 넣었어요. 이건 마지막 순간에 쓰는 칼이 될 거야. 도현 씨는 점점 더 나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말이 길어졌고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손끝이 내 손을 오래 붙잡기 시작했죠. 나는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이용했던 거야. 그 사람은 아이를 빼앗았고 날 버렸고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서 나리를 마주쳤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학교 가방을 맨 나리가 복도를 걸어 나오더군요. 그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그 애가 날 쳐다봤어요. 나는 입술을 꾹 다물고 숨을 멈췄죠. 안녕하세요. 나리가 인사했어요. 낯선 어른에게 건네는 공손한 인사. 안녕. 내가 겨우 입을 뗐죠. 그 애는 내 얼굴을 몇 초간 바라보다 고개를 갸웃하더니 그냥 올라갔어요. 그 짧은 순간이 나를 무너뜨릴 뻔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엉엉 울었어요. 베개를 껴안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나는 다시 메이크업을 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거울을 봤어요. 아직은 아니야. 지금 울면 다시는 그 아이 옆에 못 가. 며칠 뒤 도현 씨의 아내가 나를 불러냈어요. 대표님, 혹시 어디서 저희 남편을 알게 되셨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건 본능이었죠. 이 여자 뭔가 눈치채기 시작했구나.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적으로는 몰랐습니다. 저는 사업으로 만난 사람만 봅니다. 그녀는 내 손목에 있는 팔찌를 슬쩍 바라보더군요. 그 팔찌 예전에 도현 씨가 신혼여행 때 사준 거였어요. 어디서 다시 구해서 찬 거였죠. 일부러. 그날 이후 그녀는 내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비서에게 나에 대해 물어보고 내 사무실 근처에서 우연을 가장했죠. 위험한 순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게임은 더 흥미로워졌어요. 그 집안 안에서 균열이 나고 있어요. 다음엔 내가 직접 그 균열을 쪼개고 벌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진실을 밀어넣을 거예요. 모든 게임엔 균열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균열은 보통 아주 작은 의심에서 시작되죠. 도현 씨의 아내는 점점 내 주변을 감시했어요. 사무실 건물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도현 씨의 비서에게 날 떠보듯 질문을 던지고 내 SNS까지 샅샅이 살피는 모습이 역력했죠.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흔적을 남겼죠. 신혼 때 함께 찍었던 사진 속 블라우스 색, 도현 씨가 좋아했던 와인의 종류, 그가 자주 듣던 클래식 음악을 슬쩍 배경음악으로 깔고 의도적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의 기억에 나를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도현 씨는 내게 물었죠. 혹시 예전에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마도요. 전 많이 흔한 얼굴이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눈빛. 혼란과 그리움이 섞인 어딘가 불안한 표정. 그날 밤 나는 다시 나리의 사진을 꺼냈어요. 아이의 얼굴은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많이 자랐고 그 모습은 이제 내가 기억하는 딸의 얼굴과 달라졌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내게 말을 거는 듯 했어요. 엄마 나 알아볼 수 있어? 그래, 나리야. 엄마는 널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며칠 뒤 우연을 가장해 아이와 같은 피아노 학원 앞에서 기다렸어요. 끝나는 시간에 맞춰 서 있었고 나리는 가방을 메고 친구와 웃으며 나왔죠. 나는 조심히 말을 걸었어요. 안녕. 혹시 너 나리 맞지? 그 애는 잠깐 멈칫했어요. 네, 근데 누구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친구야. 내 어릴 적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 나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친구랑 뛰어갔고 나는 그 뒷모습을 눈으로만 쫓았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가갈게. 언젠가 내가 너의 엄마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날 밤 도현 씨가 술에 취해 내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설인 씨, 당신 정말 어디서 본 것 같단 말이야.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전화를 들었어요. 그의 취기 섞인 목소리가 마치 과거에서 걸려온 것 같았거든요. 그때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지우? 서지우?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죠. 서지우라, 예쁜 이름이네요. 그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고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문 앞까지 왔구나. 그가 진실을 마주할 순간. 그날이 오면 나는 눈을 피하지 않을 거예요. 도현 씨는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점점 흔들렸고 내 앞에 있을 때마다 그 눈빛은 자꾸 과거를 더듬었죠. 나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기억은 서서히 스며들어야 확신이 되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도현 씨가 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비도 오지 않던 날인데 그는 우산을 들고 있었죠. 마치 뭔가를 숨기듯. 그는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죠. 당신 누구예요? 나는 앉은 채로 그를 바라봤어요.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죠. 그걸 이제 묻는다는 게 조금 늦은 것 같네요. 그는 내 얼굴을 오래 응시하다가 주머니 속에서 팔찌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당신 거죠? 아니, 지우 씨 거. 나는 웃었어요. 숨기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나예요. 그의 손이 떨렸어요. 말도 안 돼. 당신은 감옥에. 그래요, 당신 대신 갔었죠. 내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아이도 빼앗기고 이름도 버렸죠. 그는 그대로 무너졌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주고 말했어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상황이 너무 급박했고. 나는 냉정하게 쳐다봤어요. 당신은 항상 그랬어요. 책임지지 않고 감정으로 피하려 했죠.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그는 울먹였어요. 그 아이 나리는 잘 있어. 내가 정말 사랑했어. 나는 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나는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여기 당신이 나에게 씌운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든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난 이미 당신 인생을 뒤흔들었고 당신이 쌓아온 모든 걸 내 손으로 무너뜨렸으니까.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아직도 미워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이제 그 미움도 내려놓을 거예요. 그날 이후 나는 회사를 정리했고 도현 씨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한 어린아이의 학교 발표회장에 조용히 찾아갔어요. 무대 위에서 서툰 발음으로 발표하는 나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는 여기 있어. 항상 내 곁에. 복수는 끝났고 나는 이제 내 삶을 다시 시작하려 해요.